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급변하는 외교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입니다. 국립기념관이 김형석 신임 관장 불참을 이유로 매년 하던 자체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습니다. 김 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권은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오늘 새벽 해외 회식을 끝으로 19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13개의 금메달을 평균 나이 23세 선수들이 따내 4년 후를 더 기대케 했습니다. 작년 국민연금 신규 조기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정 문제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미뤄지면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리 받으려는 가입자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대통령실과 내각의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외교 안보 분야에 집중됐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을 했고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현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죠. 야당은 벌써 회전문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전격적인 인선 배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식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육사 37기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전임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실장은 모두 외교 분야 전문가였는데 처음으로 군인 출신이 안보실장을 맡았습니다. 자리가 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내정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육사 38기로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부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자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안보가 곧 경제입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안보에 방점을 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 국방장관 물망에도 올랐지만 경호처장을 맡았던 김용현 후보자는 군으로 돌아갔죠. 야당은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 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거다. 이번 인사는 해병대원 수사 외화 의혹에 연루된 김 후보자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이끈 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 안보에 방점을 두고 인선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동맹 복원 같은 외교적 성과를 충분히 쌓았으니 이번엔 안보에 강점이 있는 인물을 찾았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문책성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쇄 이동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하고 한 곳에 있는 것은 분명히 취약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빨리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정부 출범 후에는 경호처장으로 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의 인선 배경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군 엘리트로 초대 국방장관 물망에 올랐던 김 후보자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잉 경호 논란과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시국이 엄중한 지금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입니까? 야당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1948년을 건국절로 보고 친일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는 신우파 뉴라이트 역사관을 주장해온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반발이 거셉니다.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이거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5일 정부 주최 공식 행사에도 불참하겠다고 했고 신 김 관장은 정부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 자체 경축식을 취소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에 경축식이 열리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오는 15일 광복절 관련 행사가 열린다는 내용인데 일정 중 경축식은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다는 공지입니다. 기념관 측은 신임 김형석 관장이 정부 주최 기념식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해 취소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취임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김 관장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참석을 보이콧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김 관장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 철회와 대통령의 사과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당은 김형석 방지법까지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야 6당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공동 발의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친일파지. 뉴라이트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그 양반은 그냥 친일파입니다.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기념식이 될 공산이 커진 가운데 역사 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대정부 공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광복절 행사까지 파행될 위기 속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직접 언론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종교재판에서 화형에 처해지듯 친일 뉴라이트를 여론몰이를 당하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아니라 이거죠.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건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 교수와 고신대 석좌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직후 김 관장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1945년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중점을 둔 발언 등이 전해지며 뉴라이트 성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되었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로 매도됐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과 독립유공단체의 비판이 커지자 김 관장은 자신은 친일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치 중세교회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레오를 종교재판에서 화형에 처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적이 없으며 사퇴 의사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둘 다 중요하지만 그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논란 속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건국절 추진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사퇴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에 충전소를 만들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난해 이미 지하 충전시설이 위험하다고 경고한 정부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알면서도 입 꽉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만든 200페이지가 넘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화재 안전 차원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지상층 5개 공간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공간 확보, 빗물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 등으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나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실현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로 짓는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 3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사례를 차용했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존 지하 4층 이하에 설치돼 있는 충전소에 대해선 제어할 방도가 아예 없습니다. 기존에 4층, 5층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위적으로 뜯어서 올리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때 할 때는 이제 신축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화재가 난 아파트처럼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가 몇 기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90% 넘게 충전하면 지하 주차를 못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재 아파트 충전기 대부분은 과충전 방지를 못하는 완속 충전기로 알려졌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나 지상 충전소 인센티브 등 소극적인 대책 외에는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났던 인천 청라 아파트는 이제 물과 전기가 들어오며 복구가 한창인데 문제는 거액의 복구 비용입니다. 일단 아파트와 주민들이 든 보험으로 복구부터 하고 그 비용을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의 보험사에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말처럼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스프링클러를 꺼서 화재가 더 커진 부분도 있는 등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거든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라 전기차 화재는 주변 차량 피해만 140대 남짓, 지하 주차장이 불타 물과 전기까지 끊기면서 주민 피해가 컸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화재 보험사가, 피해 자동차 소유주들은 각자 든 보험사에서 복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 보험사에 그동안 쓴 돈을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 승용차에 불이 나 아파트 측이 우선 복구하고 승용차 소유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화재도 현재 배터리 결함인지 벤츠의 제조상 문제인지 소유주의 관리나 사용 과실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에는 이제 국과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인과관계가 애매모호하다라고 나오면 게다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꺼서 피해가 커진 만큼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기차를 중고로 팔려는 사람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은 많으니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며 공포감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어째 해외 업체들은 아직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중고차 시장입니다. 주차된 수많은 차량 중 전기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고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사들이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매입을 안 합니다. 이제 하는 사람 하겠지만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지. 인기가 없으니까. 못 팔아먹으니까. 반면 전기차를 팔려는 사람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한 중고차 플랫폼에 따르면 인천 화재 직후 중고 전기차 매물은 전주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시리즈가 10대 중 한 대를 차지했습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늘면서 중고 전기차는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 지금도. 전기차가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자사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모두 밝혔는데
레이와 니로 일부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던 안세형이 폐회식 직후 침묵을 깼습니다.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배드민턴 협회의 개인 후원 계약 제한을 비판한 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10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려 배드민턴 협회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안세형 선수의 작심 비판으로 촉발된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더 자세한 거는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심 비판 이후 말을 아끼던 안세형이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귀국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협회가 개인 스폰서 계약 등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안세형은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연봉 체계에 대해서도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안세형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작심 비판을 제기한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10명이 넘는 규모의 조사단을 꾸리고 협회에 대한 정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선수 후원 계약 방식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유인촌 장관은 배드민턴 협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육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세형이 이번 주 안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신인 선수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더 일찍 받는 조기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금을 당겨받으면 액수가 최대 30%까지 깎이는데도 말이죠. 일거리는 떨어졌고 연금 수급 나이는 아직 안 됐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겨서 받는 겁니다. 고령층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주로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탑골 공원. 한가로워 보이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택시기사로 한평생을 일하고도 남들보다 국민연금을 당겨받았고 이마저 부족해 건설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러주면 나간다니까. 기술자니까. 나이 먹어서 기술자니까는 불러만 주면 나가지. 주변에서도 조기 수급을 부채질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타배라고 말을 넣어놓고 못하면 뭐 되겠냐고. 이처럼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일찍 받겠다는 신규 수급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연금액이 30%까지 깎여 손해가 막심합니다. 하지만 수급 연령이 계속 뒤로 밀리며 불안 심리가 커졌고 퇴직 후 소득 공백기도 길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당초 60세로 출발한 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지난해 63세로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층 취업 대란도 극심합니다. 이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고용률은 무려 59%로 본래 하던 일과 관계가 없는 공공 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 등에 종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환경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경제활동 기간이 좀 더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 방향인 것.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함께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노동개혁이 노후 불안을 덜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배달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율을 3%포인트 올려 외식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민에 내는 수수료가 너무 늘어서 손해가 막심하다며 배민 앱에서는 음식값을 더 올려받고 혹은 아예 배민을 탈퇴하겠다는 선언도 줄을 이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지난 9일부터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올렸습니다. 외식업주들은 볼멘 소리를 터뜨립니다. 인건비와 재료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주문이 늘수록 배민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겁니다.
평균 마진이 정말 10%가 안 될 정도로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10%도 안 되는 금액에서 제가 하루에 배민 원 채널에서 100만 원을 팔던 사람이면 또 3만 원이 더 나간다는. 아예 배민을 탈퇴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수백 명이 모인 울산 소상공인 연합회는 배민의 배신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배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오는 22일을 가격 현실화의 날로 정하고 배달음식값 조정에 나섭니다. 배민 원플러스, 쿠팡이츠, 요기요 등 정유령 수수료 요금제인 배달앱 3사 음식값은 올리고 공공 배달앱이나 매장 판매 가격은 유지하는 가격 차등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22일엔 배달앱 규탄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달 민관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한 정부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경쟁사는 수수료가 높음에도 음식 가격은 당사보다 낮추라고 업주에게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내야 할 배달비를 업계가 무료 배달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이 외식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의료 현장이 코로나19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도 치료제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는 일단 위기 단계 조정 없이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인후통으로 병원을 찾은 이선 씨. 불안한 마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따끔따끔하고 그래서 요즘에 또 코로나가 직장 동료가 또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검사해보려고 왔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진단키트 물량이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독감하고 코로나를 같이 볼 수 있는 키트가 따로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그 키트를 써서까지 할 정도로 지금 키트 수급이 안 좋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 91명이었지만 4주 뒤 861명으로 9배 넘게 늘었습니다. 치료제 공급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들도 SNS를 통해 병원 내 치료제가 동났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코로나19가 심각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체 누적 치명률은 0.1%로 계절 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며 위기 단계를 관심 단계로 유지하며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장 대응을 지금이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진단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입원이 필요하거나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났을 때 현장에서 대응 역량이 충분하냐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 절차에 착수해 이번 달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딸을 유기한 비정한 어머니가 14년 만에 검거돼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가 외도로 낳은 아이라 키울 수가 없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문 앞에서 아이가 홀로 버려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불과 생후 2달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당시 아이를 유기한 친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끝까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출생한 사실은 있지만 신고가 안 된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DNA와 영아유기 신고가 됐던 아이들의 DNA를 일일이 대조해 아이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에는 보호자의 인적 사항이 기록돼 있는데 친모인 50대 A씨는 DNA 결과에도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가 유기 14년 만에 범행을 결국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외도로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아동은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36주, 그러니까 9개월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었죠. 설마 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그 영상은 진짜였습니다. 영상을 게시한 여성과 낙태 수술을 한 병원 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 9개월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를 영상 게시자로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소재 병원 원장 B씨와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두 피의자에게 일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해당 영상 속 초음파 사진에는 살아 숨쉬는 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 뛰는 거 봐요.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못 지어요. 병원 수술실에 CCTV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 기록에서는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과 A씨에게 병원을 소개해준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서울 구로역에서 직원 2명이 작업 도중 숨진 사고 당시 녹취록과 작업 계획서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선로 점검차가 가도 되냐? 된다. 서로 말을 주고받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모터카와는 연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로역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유족은 아직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걸 알지도 못한데 이렇게 동생 보낼 수가 없어서. 하지만 사고 당시 녹취록과 작업 계획서 확인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새벽 2시 9분쯤 선로 점검차가 구로역 방향으로 발차가 가능한지를 묻자 금천구청역에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7분 뒤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모터카와 선로 점검차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고가 발생한 모터카가 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선로 점검차에는 사전에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모터카 운행을 위한 작업 계획서에서도 인접 차선과의 충돌 가능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한 4m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인접 차선까지 이렇게 침범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한편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눈에 일이 보이면 그걸 막 덤벼들어 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호남 고속도로 내장산 나들목 상행선 방향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3명이 다쳤는데 졸업 운전을 한 화물차가 서행하던 차를 미리 미쳐보지 못하고 뒤에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엉켜 있습니다. 이어 고속도로 순찰대와 소방대원이 도착해 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내장산 나들목을 지나 8km 부근에서 차량 9대가 부딪혔습니다. 달리던 22.5톤 화물차 한 대가 앞선 1톤 화물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연달아 구중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쳤고 11명이 가벼운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 중상자 가운데 발목을 다친 40대 남성은 닥터 헬기로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떨어진 잔해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 고속도로 공사 여파로 차량들이 서행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 추돌한 40대 화물차 기사로부터 졸음 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서행 중이었습니다. 정체는 아니고 본인이 좀 졸음운전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사고로 사고 구간이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미국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를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탈퇴한 후 가진 첫 번째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죠. 워싱턴에서 최종록 특파원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고향인 델라웨어주 해변을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전거도 타며 81세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같은 시각에는 재선 도전을 포기한 이후 첫 언론 인터뷰인 CBS 녹화가 방영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사퇴 후에도 해리스와 자주 소통한다며 일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Will we see you out on the campaign trail for Vice President Harris? Yes, you will. I talk to her frequently, and I was talking to. 이어 해리스 당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m going to be campaigning in other states as well, and I'm going to do whatever Kamala thinks I can do to help most.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트럼프가 질 경우에는 평화적 정권 이양에 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하며 여성을 성적으로 혐오하는 욕설을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일부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캠프에서도 사용하지 않을 단어라고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에 러시아 본토가 뚫린 지 엿새째. 그런데 자포리자 원전에서 갑자기 불길이 포착됐습니다. 자포리자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의 원전인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스스로 불을 피우고 쇼를 한다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이라며 서로 니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쟁에선 북한 미사일이 또 등장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자포리자 원전 냉각탑 두 곳 중 한 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시뻘건 불길까지 포착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몰래 불을 내고는 여론전을 하는 거다.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사능 유출 등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허를 찌르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Тільки від початку цього літа і тільки з районів Курської області по нашій Сумщині було завдано майже 2000 ударів. Кожен з таких ударів заслуговує на справедливу відповід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주 30km 안쪽까지 장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러시아군이 투항하는 모습과 천연가스 요충 시설 장악하는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Місті Суджа контролюється 99-м механізованим батальйоном 61-ї окремої степової бригади. Всім мирного неба. Слава Україні! 러시아도 본토에 진입한 우크라이나의 장갑차를 드론으로 폭격하는 등 반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키이우 등 주요 지역에 공습을 감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 4개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Одна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сьогодні, на жаль, вбила на Київщині 2 людей, батька з сином. 4 роки було. 외신들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점령에 들어간 것이라며 6.25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반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보통은 동네에 쓰레기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다들 반대하죠. 그런데 있는 쓰레기장을 옮겨준다고 해도 반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얘기인데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지가 붕괴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졌습니다. 산처럼 쌓인 쓰레기 속에서 되팔 수 있는 물건을 찾아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자 싸늘한 주검이 발견되고 구조대가 수습에 나섭니다. 굴착기 여러 대가 무너진 쓰레기산을 파헤쳐보지만 생존자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 북쪽 쓰레기 매립장이 폭우로 무너져 인근 민가를 덮쳤습니다. We have retrieved 21 dead bodies, and these dead bodies includes children, women,
and men.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 21명은 최소치로 몇 명이 묻혔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인명피해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축구장 14개 크기의 이 매립장은 지난 1996년부터 인구 500만의 수도에서 분리수거 없이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감당해왔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쓰레기 언덕에 올라 쓸만한 물건을 찾아내 시장에 팔거나 가방 등으로 재가공해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매립장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인근에 형성된 민가를 쓰레기 더미가 덮치면서 참변이 발생한 겁니다. kasasiro n'etambula obudde bw'ekiro ng'abantu beebase ebyembi nti ebadde amayumba galiraanye kasasiro kati abantu bangi nnyo bafiiridde awo mu mayumba weebale kasasiro yabaziise. 우간다 당국은 도시 외곽의 더 넓은 지역으로 매립장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강제성 표현 누락 등 사도광산 유산 등재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해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줬다면 유산 등재는 불가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약속했다는 추도식도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과 최종 합의도 안 됐는데 국내 여론 악화를 우려해 서두른 건지 외교부가 이르면 올해부터 7, 8월쯤 개최될 거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유승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산 등재에 반대한 우리나라와 유네스코를 설득하고자 일본은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A memorial event for all the workers at the Sado Island gold mines will also be held annually in the site. 당시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소제목에 일본이 추도식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넣어 강조했고 본문에도 올해부터 매년 7월에서 8월에 사도 현지에서 개최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확정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외교부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은 겁니다. 외교부는 협상 당시 일본이 합의 여부에 따라 7월에라도 추도식을 열겠다고 밝혔다며 막판 합의 실패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 참석 인사 등도 조율 중인데 빨라도 9월이나 돼야 추도식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일본의 원칙이랑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거기 한국 정부가 계속 말려들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외교부의 대응이 적절했는가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내일 사도광산 유산 등재 협상 전반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문적자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이재명 리더십을 흔드는 야권 분열책이 될 거란 해석과 달리 오히려 여권이 분열을 우려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기 정치 아니냐는 친윤계 불편한 기색에 한 대표 측은 원론적인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정면 충돌은 피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았습니다. 누가 웃을까요?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 한다는 불쾌감이 감지됩니다. 복권 방침이 정해진 이후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이 알려진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 사면을 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좀 특이하고 의아한.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장관 시절에도 정치인 사면에 신중한 입장이었고 민심 전달은 여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이 수천 명의 그 당원들의 항의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여당 대표나 혹은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입을 다 다물고 있어야 된다. 합당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보수층 반발을 앞세운 건데 한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4선 의원들도 반대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당정 간 이견이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 대표도 대통령 권한을 침해할 생각은 아니라며 직접 발언을 아끼고 있고 친윤계도 당정 갈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Z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보시죠.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당의 토대인 당헌과 강령을 개정합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이 추구할 지향점으로 담고 경선 불복자에게 10년간 입 후보를 제지하던 규정을 공천 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공천 불복도 무겁게 처하기로 했죠. 이 전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 전 대표 색채를 더 뚜렷하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최종 채택한 새 강령 전문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기본사회가 명시됩니다. 민주당의 목표로는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제시했습니다. 찬성률 93.6%에 달했습니다. 계층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국가로 새롭게 규정한 것이 전문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향후 10년간 입 후보를 제재하던 규정을 공천 불복으로 넓힌 당헌 개정안도 92.9%의 찬성률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낙천해 비명 횡사란 논란이 일었는데 이런 반발을 원천 봉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 6월 달에 바꿨는데 당헌 84조를 보니까 경선 불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수정만 해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며 사실상 대표 연임을 확정지은 이재명 후보가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개정안은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MBN 뉴스 표선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서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 중인 정봉주 후보입니다. 그런데 뭘 뿌리 뽑겠다고 하는 거죠? 네, 이른바 이재명 파리 하는 세력입니다. 이 정 후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에게 불만을 드러냈다고 알려져서 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정 후보는 이 후보 비방 논란에 대해선 진위가 과장된 것이고 이 후보에게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파리를 하는 세력이 누구라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일각에선 친명 조직인 더민주 혁신회의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자회견을 보고 발끈하는 사람들, 누가 실제로 반응을 했습니까? 네, 이 후보의 측근인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더민주 혁신회의 소속이기도 한데요. 김 전 부실장은 정 후보가 동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면서 과대망상과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후보 팬카페에서도 정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현재 누적 득표율 2위를 기록 중인 정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차기 지도부 내부에서 갈등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겨냥한 비판은 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후보와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겨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아예 개딸과 결별하고 친명 조직인 더민주 혁신회의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1급 체제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탈환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의 민주성과 다양성이 사라지면 대선 필승의 큰 대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선 승리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굳어지는 분위기인 만큼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다양성 확보와 외연 확장이라는 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과제를 계속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톡톡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을 넘어 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울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서에서 시작된 열기가 노도강과 경기 구리, 하남까지 번지며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금리가 혹 내리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더 늘어나겠죠. 정부의 88 공급 대책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촌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지가 대다수지만 간혹 있는 새 아파트들은 6월부터 거래가 늘더니 최근엔 2021년 최고가를 거의 회복했습니다. 급한 매물은 다 소진이 됐고 오르는 상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전세나 월세 같은 건 물건이 없어요. 신축에 이어 낡은 아파트들도 거래가 늘며 호가가 2, 3천만 원씩 뛰었습니다. 이 지역의 7월 거래량은 이미 6월 신고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핵심지에서 외곽으로 거래 증가세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의 계약 건수가 벌써 7천 건에 육박한 가운데 이 추세라면 2020년 12월 이후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매 계약 중 절반 이상은 전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였습니다. 경기권에서도 과천과 분당을 비롯해 지하철 연장 호재가 있는 구리와 하남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8월 들어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공급 대책 등으로 거래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매도 매수자 간의 가격 격차가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DSR 스트레스 정책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수요도 뒤따를 수 있어서 8월의 거래량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임박함에 따라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다시 출렁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집값 오름세 속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대출 수요가 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쉽게 빼서 쓸 수 있다 보니 웬만한 직장인들은 이 마통을 하나씩은 갖고 있는데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결혼 준비로 급전이 필요해 신용한도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주담대는 막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뭐 직접 은행도 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마이너스 통장은 비대면으로도 간단하게 가능하고 금리도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통제에 나서자 상대적으로 절차가 쉽고 금리도 떨어진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패닉셀 이후 주식 매수세까지 가세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은 8일 만에 5,800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 부담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연 5%로 2천만 원을 쓰면 첫 달 이자는 약 8만 3천 원이지만 연체가 되면 두 번째 달에는 2,008만 3천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최고 15%인 연체 이자까지 더해지면 순식간에 빚이 쌓일 수 있습니다. 대출을 쪼으니까 돈을 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데가 마이너스 대출이잖아요.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고통인 거죠. 영끌과 비투 열풍 속에 마이너스 통장이 가계빚의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주국의 자존심을 되찾은 태권도 대표팀. 또 값진 동메달 2개를 목에 건 탁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수많은 팬들이 나와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을 환영했는데요. 금이 환영 현장에 신영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한호와 플래시가 태극전사들을 반기고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수확한 탁구 대표팀은 인파에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당황도 잠시 미소를 되찾은 탁구 대표팀이 공항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넵니다. 여자 단체전이 끝나고 언니들에게 뽀뽀해주고 싶다던 삐약이는 다시 한번 동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언니 오빠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응원과 박수 정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주국의 자존심을 되찾은 태권도 대표팀도 우승 만발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24위로 올림픽에 나서 멋진 도장 깨기를 보여주며 금빛 발차기를 날린 김유진. 에펠탑 앞에서 금메달을 걸고 사진을 찍진 못했지만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먹고 롤모델 김연경과 SNS 마팔도 하게 돼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파리에서 먹고 오긴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제대로 한번 다시 원래 저만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해주셨더라고요. 제 인터뷰를 봤나 봐요. 값진 성과를 안고 돌아온 우리 선수들은 잠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뒤 4년 후 LA에서의 영광을 향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이번 한 주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이번 주 내내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고 밤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하순까지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도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시간당 30mm 안팎씩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5도, 청주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가 35도까지 올라서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나 더 덥겠습니다. 절기 말복이자 모레인 수요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